고대 인도 문헌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전차 또는 비마나라고 불리는 궁전 전체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구조물은 이륙하여 순식간에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비마나가 인도 신화에만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사라진 실제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종교 경전인 베다스에 따르면 여러 개의 엔진이 달린 코끼리, 비마나와 동물과 새의 이름을 딴 다른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현지 여행용, 외국 여행용, 달과 여러 행성 여행용이 있었어요. 비마나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비마나는 투명의 초능력을 가졌어요. 또 다른 비마나는 구 모양으로 수성이 만들어내는 바람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마나는 태양과 같은 거대한 광선을 생성하고 폭풍의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모든 비마나는 파괴가 불가능해서 적을 공격하기에 완벽했어요. 비마나를 조종하려면 오늘날의 비행기 조종사처럼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데 총 32가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기 구조와 추락하지 않고 이륙하고 기동하는 비결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조종사는 보이는 방법과 보이지 않는 방법, 숨는 방법, 빠른 방법, 수축과 팽창을 관리하는 방법 및 기타 많은 기술을 알아야 했습니다. 적으로부터 비행기계를 숨기기 위해 조종사는 지구 위 8번째 대기층으로 이동하여 어두운 태양광선의 힘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대 항공학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는 더 현실적인 다른 지시들도 있었습니다. 비마나에 관한 고대 문헌은 비행 경로, 조종사 훈련, 항법, 심지어 조종사에게 적합한 복장, 장거리 비행에 권장되는 음식과 같은 세부 사항에 초점이 맞춘 섹션이 있습니다. 또한 열을 흡수하는 금속의 사용된 금속, 융점에 대한 기술적 세부 사항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마나가 신화 그 이상이었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대 인도인들이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한 이런 모든 세부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하늘을 나는 궁전은 다른 많은 위대한 인도 발명품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훨씬 더 앞선 실제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수슈루타라는 인도의 의사가 의학 및 수술에 관한 최초의 지침서를 저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업적 때문에 그를 수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죠. 수슈루타는 수백 가지의 약용식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복잡한 수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 재건과 신체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피부를 이식하는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코를 재건하기 위해 이마에서 피부 조각을 떼어내는 원래의 코 성형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들을 놀라게 한 것 이외에 약간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코 성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싸움으로 코를 잃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인도의 수학 천재 아리아바하타에게 제로를 발명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0이 없었다면 이진법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을 거예요. 5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무를 나타내는 일종의 기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명으로 더하기, 빼기 및 기타 수학적 연산이 훨씬 쉬워졌죠. 인도 관려의 한 사원벽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0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더스 계국 문명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자를 사용했어요. 상아로 만든 이 자들은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자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건축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2.5cm가 약간 넘는 단위가 2.5cm의 5000분의 1 이내의 정밀한 세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발명품은 물리적 아이템이라기보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표준화는 여러 사람, 사물 또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규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멋진 응용 분야 중 하나는 표준 무게입니다. 파운드를 사용하든 킬로그램을 사용하든 무게에 대한 이러한 보편적인 측정값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 우리는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더스 밸리 문명의 상인들에게 큰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표준화된 저울을 사용하여 곡물부터 고급 명품까지 모든 것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도량형에는 십진법과 이진법 수학 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는 없었지만 복잡한 계산과 심지어 건설용 모래를 사용하여 상당한 정밀 도구를 구현했습니다. 이들의 표준화 기술은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어 세계 도량형 표준이 되었습니다. 요가를 즐겨하는 분이라면 고대 인도의 천재들에게 감사해야 할 개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5,000년 전인 인도 북부의 인더스 사라스바티 문명이 지배하던 시절, 요가는 베다에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요가는 수세기에 걸쳐 세련되고 구체화되어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관한 200여 권의 성스러운 저술과 함께 거대한 가르침으로 성장했습니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요가는 힌두교 작가인 파탄잘리가 요가 경전 수트라를 통해 요가 체계를 정립한 덕분에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요가는 전신 회춘, 생명 연장을 위한 수련으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트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서구 세계에 전파되었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식인들을 위한 최고의 게임인 체스도 인도의 발명품입니다. 체스의 조상은 차투란가로 지금보다 약 3,000년 전에 인기를 얻기 시작한 전략적인 보드게임입니다. 이 초기 인도 체스는 2명이 아닌 4명이 플레이했으며 64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폰에서 킹, 비숍에서 나이트까지 8개의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면이 있는 표준 주사위가 아니라 길쭉한 주사위를 굴렸어요. 마주보는 플레이어는 실제로는 같은 편이었으며 앉은 방향에 따라 두 팀을 구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체스는 고대 인도 문학에서 전설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라바나라는 악당의 아내가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이 게임을 발명했다고 해요. 샴푸라는 단어는 진정시키다 또는 반죽하다라는 뜻의 힌디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물질은 1762년 인도에서 발명되었으며 원래는 머리 마사지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최초의 샴푸는 천연 오일과 허브로 만들어졌어요. 영국 상인들이 이 아이디어에 반해 영국으로 가져갔죠. 원래 헤드 마사지 오일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샴푸로 발전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지만 여전히 인도의 발명품입니다. 동물 가죽을 입었던 고대 그리스인들과 달리 인도인들은 지금보다 4, 5세기 전부터 면화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면사를 사용하여 곧 지중해와 그 밖의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직물을 생산했습니다. 황모와 양모도 인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캐시미어는 가장 고급스럽고 특별한 양모로 사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캐시미어 가디건에 자랑스럽게 달려있는 단추도 고대 인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약 5,000년 전 인더스 계곡 문명은 조개 껍데기를 작은 구멍이 뚫린 기하학적 모양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용이었지만 사람들은 조개 껍데기를 옷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무선 통신의 선구자를 떠올리면 보통 마르코니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는 획기적인 업적으로 190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전파 게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자그디시 찬드라 보스경입니다. 그는 1895년에 무선 통신 전파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그는 캘커타의 시청에서 약 23m 거리로 전자 기파를 쏘았고 그것이 벽을 뚫고 종을 울리고 화약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마르코니는 보스의 책의 한 페이지를 빌려 그의 발명품인 수은 무선 전신용 건파기를 자신의 양방향 라디오의 청사진으로 삼았습니다. 보스는 자신의 천재적인 발명품에 특허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기가 지난 후에야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브라질 해안에서 40km 떨어진 대서양에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닿을 수 있으며 해안선은 끝이 없어 보이고 등반할 수 있는 가파른 바위, 생기가 넘치는 열대 녹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호텔도 없고 그 많은 바위 위에서 하이킹을 하는 사람도 바닷가에서 일몰을 보는 사람도 또 해변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것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은 이 섬을 떠났고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동물이 이 섬을 점령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일라 다 퀘이마다 그란데 섬은 세계에서 독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뱀이 살아있군요.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뱀 중 하나인 골든 랜스헤드 바이퍼의 유일한 자연 서식지입니다.
약 2,000에서 4,000 마리가 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는 90cm마다 한 마리씩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생명보험 영업사원 같군요. 랜세드 바이퍼는 가장 가까운 본토 친척보다 3배에서 5배 더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유일한 먹이는 휴식을 위해 섬을 방문하는 새들입니다. 랜세드 바이퍼는 점심 식사를 위해 바위를 미끄러지듯 올라가야 합니다. 다른 뱀처럼 새를 기다리고 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엄청난 독을 갖게 되었죠. 한 전설에 따르면 해적들이 이 뱀을 바다 한가운데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보물을 숨길 장소를 찾고 있었던 거죠. 금 말이에요. 그 섬은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침략자들로부터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뱀을 몇 마리 데려왔는데 이들이 빠르게 증식하게 되었어요. 보다 현실적인 설명은 인간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뱀섬은 예전에는 브라질 본토에 속했지만 약 11,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며 바다가 브라질에서 이 섬을 고립시킨 것이죠. 이 섬에 갇힌 뱀들은 자신들을 괴롭힐 포식자가 없었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도했을 땐 그냥 좋게 끝나지 않았다고 해두죠. 또 다른 섬 전설은 바나나를 따라온 어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곳에 독사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식사에 올릴 새로운 음식을 생각하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목숨을 걸고 물속으로 뛰어왔지만 배에 뛰어들기 전에 뱀에게 물렸습니다. 며칠 후 그의 배가 발견되었는데 그는 여행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뱀섬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1909년부터 1920년까지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등대직이 그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의 임무는 섬의 사람들을 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밤 뱀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보트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뱀들이 더 빨랐죠. 가족 중 누구도 그 뱀으로부터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제 등대는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해군이 등대가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섬을 방문하고 방문객들을 섬 가까이에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안전과 심각한 멸종 위기 중인 뱀 모두를 위한 것이죠. 몇몇 관광객들은 모험을 찾아 이 섬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혹은 랜세드 독사를 포획해서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판매하는 밀수업자일 수도 있죠. 동물 수집가와 과학자들은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할 거예요. 이 독이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누군가가 뱀을 완전히 제거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일구기 위해 섬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뱀에겐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뱀을 연구해서 전체 랜세드 독사종을 잘 이해하고 본토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브라질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섬을 꼭 방문하고 싶다면 이 섬을 골든 랜세드 종을 연구하는 실제 연구소로 사용하는 생물학자나 연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서류 작업을 거치고 공식 방문 허가를 받아야만 하죠.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도움을 줄 의사도 있을 것이고 안전을 지켜줄 해군 장교도 함께 가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뱀과 함께 공존하는 다른 곳도 있습니다.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무삼부아 섬에는 2,000마리의 뱀이 살고 있고 사람은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사람당 바위 비단뱀, 코브라, 독사 등 20마리 이상의 뱀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집에서도 뱀을 찾을 수 있어요. 때때로 뱀은 동네 사람들과 침대를 함께 씁니다. 사람들은 착한 영혼들이 뱀으로 변해 이 섬을 고향으로 삼아 지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손님일 뿐이고 절대로 뱀들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개 아래에서 코브라를 발견하더라도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선 안 됩니다. 행운을 겁주어 쫓아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뱀을 다치게 한다면 가방을 싸고 영원히 섬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섬에는 또한 모니터 도마뱀도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평화롭게 삽니다. 주로 새알을 먹고 살며 먼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노스 센티널 섬의 진짜 위험은 뱀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산호로 둘러싸인 맨해튼 크기의 이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부족 중 하나인 센티넬레스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낯선 사람을 전혀 환영하지 않는 수렵 채집 사회입니다. 안전했던 유일한 외부 방문은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본 것을 바탕으로 인류학자들은 이 섬에 15명에서 200명 사이의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들의 언어를 말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또 다른 위험한 장소는 도쿄 남쪽에 있는 일본의 미야케지마 섬입니다. 이 섬은 대기 중인 활화산으로 유명해요. 지난 세기에만 6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폭발은 2000년에 있었고 이후로 독가스가 땅으로 새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이 섬에서 항상 방독면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공기 중에 유황 수치가 위험하게 상승하면 반드시 방독면을 쓰라는 신호가 울리게 됩니다. 다행히 방독면이 필요하게 된 지는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화산 활동은 아프리카의 키부 호수를 위험한 곳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호수는 정확히 지각판이 서로로부터 천천히 멀어지는 곳에 위치합니다. 이는 지구의 지각을 더 얇고 화산이 더 활동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키부 호수 밑에는 뜨거운 물과 이산화탄소, 메탄을 호수로 흘러보내는 온천이 있습니다. 호수에 사는 미생물은 더 많은 메탄을 생산합니다. 호수는 아주 깊어서 이 모든 가스가 물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혼합물은 일반 호수물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는 독특한 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모든 가스들이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은 위험합니다. 그건 재앙이 될 거예요. 사바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으로 지난 150년 동안 세계 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60번 이상의 큰 허리케인, 15등급 폭풍우가 3번, 7등급 폭풍이 5번 일어났죠. 거의 허리케인 수준의 파괴적인 폭풍이었어요. 운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겨울에 방문해보세요. 폭풍을 목격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착륙은 여전히 긴장될 겁니다. 사바에는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짧고 위험한 활주로 중 하나가 있는데요. 두 암석 능선 사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후베섬은 세계에서 가장 외롭고 외진 섬입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북쪽으로 1600km 떨어져 있고 남극 해안은 남쪽으로 18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주로 연구소에서 일하던 과학자들입니다. 만약 이 섬을 여행하기로 했다면 우선 가는데 며칠이 걸릴 겁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제 시간에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게다가 섬의 93%가 빙하로 덮여있고 배를 세우기 적합한 장소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저도 갈게요. 아니에요. 미국의 워싱턴사는 훨씬 더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건 아니랍니다. 이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작은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지구 표면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부는데 시속 322km에 달합니다. 연이나 날리러 갈까요? 얼어붙은 기온과 폭설도 등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등산객들은 종종 오솔길이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걷게 되는데요. 정상에 오른다고 해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은 피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수년 동안 미국에서는 이상한 큰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소리는 천지진이라고 불리며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예요. 전동 번개나 자동차 엔진 역효과가 아닌 크고 멀리서 들리는 굉음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지진을 직접 경험한 것 같네요. 미국, 인도, 일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아직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붐은 지진과 함께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19세기 초 뉴 마드리드 지진 당시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진을 돌진 또는 구르는 소음으로 묘사해요. 미국의 유명 작가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는 호수가 주변 언덕에 말을 걸고 언덕은 그 목소리의 메아리를 정확하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신비한 붐은 지진이 아닌 추운 날씨에 발생해요. 지진의 핫스팟 중 하나는 뉴욕의 세네카 호수 근처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세네카 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진은 창문과 문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기도 해요. 1886년 8월 찰스턴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이 소리를 들었고 지진의 여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동시에 이 소음이 들렸습니다. 2020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과학자들은 특히 사람들이 이러한 소리를 자주 보도한 노스캐롤라이나의 오래된 뉴스 기사를 조사했어요. 그들은 이 소음과 지진 데이터를 일치시키기 바랬지만 소리와 지진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은 소음이 지하가 아닌 공중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연구팀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저주파 소음인 초저주파 소음을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음을 들었다고 보고한 시간과 일치하는 1에서 10초 동안 지속되는 신호를 발견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 폭발, 수중 쓰나미 또는 바다미 동굴이 무너지는 것이 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가 큰 소리를 내며 굉음을 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믿기도 해요. 하지만 이는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에 오래된 지진 기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볼라이드라고 불리는 유성의 일종이 이러한 폭발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이 유성은 지구대기에 부딪힐 때 폭발해요. 두꺼운 구름 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리가 더 커지고 멀리 날아가지만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세네카 호수와 같은 깊은 호수 바닥에서 가스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진이 기괴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안개 무지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안개 무지개는 흰 무지개, 유령 무지개 또는 구름 무지개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일반 무지개와 비슷한 형태로 형성되지만 훨씬 더 넓어요. 무지개는 하루에 큰 빗방울이 있을 때 발생하며 태양이 비추는 반대편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안개 무지개는 큰 빗방울 대신 안개나 구름 속의 작은 물방울에 의해 만들어지며 역시 태양의 반대편에서 나타납니다. 안개 무지개를 보려면 해가 밝을 때 옅은 안개 속에서 찾아야 해요. 안개 사이로 태양이 비추기 시작할 때나 안개가 자주 생기는 바다 근처에 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안개 속 물방울은 매우 작기 때문에 무지개처럼 밝은 색을 띠지 않아요. 아예 하얗게 보이거나 희미한 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안개를 찾으려면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가 있는 곳에서 약 35에서 40도 각도로 바라보세요. 일부 안개 무지개는 안개에 섞여 있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일단 발견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희귀한 기상현상은 바로 썬더스노우입니다. 눈보라 중에 발생하는 특별한 유형의 뇌우인데요. 봄과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일반 뇌우와 달리 썬더스노우는 큰 눈보라와 같은 가장 강력한 겨울 폭풍 속에서 발생해요. 동시에 따뜻한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드문데 빈번한 조합은 아니죠. 따라서 뇌우가 발생하려면 공기 중에 습기가 있고 불안정하며 상승하는 바람과 같이 공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뇌우와 마찬가지로 천둥이 들리면 번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썬더스노우 번개는 보통 땅에 부딪히지 않고 구름 사이로 이동하며 눈이 소리를 가리기 때문에 천둥 소리도 큰 굉음 대신 낮은 럼블처럼 들려요. 천둥에 맞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천둥이 들리면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로라 팬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소식이에요. 과학자들이 하늘에서 보라색 줄무늬처럼 보이는 새로운 종류의 빛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농담 삼아 스티브라는 별명을 붙였지만 나중에 영어 철자에 맞춰 강력한 열 방출 속도라는 더 과학적인 의미를 추가했어요. 실제로 스티브는 항상 서쪽으로 이동하며 자정 전에만 나타나는 매우 뜨거운 가스에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정 이후에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스티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노르웨이의 한 연구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이 안티 스티브를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2021년 12월 그들은 하늘에서 998km에 걸쳐 펼쳐진 밝은 보라색 줄무늬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줄무늬는 자정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위성도 이 지역의 하늘 상태를 측정한 결과 이온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브의 심야 쌍둥이의 이름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스티브 애프터 미드나잇의 줄임말인 샘이라고 부르면 멋질 것 같네요. 화창한 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다이아몬드 더스트였을 거예요. 수백만 개의 작은 얼음 결정이 땅 가까이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날씨입니다. 이 얼음 결정은 마치 집안에 먼지가 떠다니는 것처럼 공기 중에 천천히 떠다녀요. 햇빛이 이 결정에 닿으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죠. 일반 눈과 달리 다이아몬드 더스트는 구름이 없는 하늘에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맑은 하늘 강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는 온도 역전 때문에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지만 온도 역전 현상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지상 근처에 머물고 따뜻한 공기가 그 위에 자리 잡게 돼요.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면 근처에 차가운 공기와 섞이면 바로 얼음 결정으로 변하면서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탄생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지상 근처의 공기가 영하권으로 매우 추워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더스트는 며칠 동안 내릴 수 있지만 너무 가벼워서 보통 일반 눈처럼 지상에 쌓이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홀펀치 구름이라고도 알려진 낙하 구멍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원형 또는 타원형의 틈은 때때로 특정 구름에 나타나요. 이러한 유형의 구름은 하늘 높이 떠다니며 영하보다 차갑지만 아직 얼지 않은 작은 물방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특별한 물방울을 관행각됐다고 하는데 이들은 얼어야 할 이유가 필요해요. 얼음 결정이 바로 그 이유를 제공하죠. 비행기가 구름 위를 비행하면 얼음 결정을 구름 속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얼음 결정이 구름에 도달하면 과냉각된 물방울은 빠르게 얼어붙어 커지고 구름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름에 구멍이 생기고 주변에 물방울이 더 많이 얼면서 구멍이 점점 커져 바깥으로 퍼집니다. 토네이도라면 어떤 것도 무섭지만 화재 토네이도는 그 공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요. 이 나쁜 녀석들은 극심한 열기, 강풍, 고르지 않은 지면이 있을 때 형성되는 화염과 재로 이루어진 회전하는 탑입니다. 화재로 인한 강력한 열기로 인해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상승해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옆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와 강한 바람을 일으키죠.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면 불이 토네이도처럼 회전합니다. 점점 더 강해져 자체적으로 날씨를 만들기도 해요. 화염, 재, 흙 등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죠. 바람은 시속 225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이러한 화재 토네이도는 20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해변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지루한 돌처럼 보여요. 색깔도 눈에 띄지 않고 무게도 2kg 정도로 꽤 평범하고요. 하지만 이 바위가 화성에서 태어나 지구까지 이동한 후 남극 대륙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 이제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리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덴버 남극 프로그램의 남극 운석 탐사 프로젝트인 안스메 프로젝트에 참여한 로베르타 스코어 연구원은 1984년 이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 여행자의 이름을 해독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과학자가 이 운석을 발견한 남극의 앨런 힐스에서 따온 이름이라 ALH입니다. 그리고 발견 연도와 샘플 번호가 있어요. 로베르타가 돌을 집어들고 우후 화성 덩어리를 들고 있네 라고 외쳤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운석이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건 이 운석이 지구에서 발견된 다른 운석 그룹과 매우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화성에서 온 방문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바로 화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가스의 흔적 덕분이에요. 1976년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을 수행한 용감한 바이킹 착륙선 덕분에 우리는 그 성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암석 발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암석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도착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구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운석 중 화성에서 온 운석은 약 100개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운석은 이들과는 다른 별개의 운석군으로 보여요. 그럼 이제 과거로 돌아가 이 우주 여행자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이 암석은 약 40억 년 전에 고향인 붉은 행성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은 이 평화로운 바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석 충돌로 우주로 날아가 작은 소행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에서 발견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컸어요. 어느 순간 ALH는 지구에 가까워졌고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탐사를 하기로 결정했겠죠. 그렇게 13,000년 전 지구와 충돌하여 우주여행을 끝냈습니다. 현재 이 화성 조각은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조각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1996년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후에야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일부 나사 연구원들은 이 파편이 매우 오래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ALH가 화성에서 형성될 당시 화성에 번성했을 수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연구진은 매우 미세한 자철광 입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입자들은 구조와 화학 성분이 지구에 존재하는 입자와 완전히 유사했어요. 이를 자성화석이라고 하며 자성 박테리아가 이를 생성해요. 따라서 한때 화성에도 이러한 형태의 생명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2020년 4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과학자들은 운석에서 화성기원의 유기물질이 포함된 질소를 검출하는 또 다른 발견을 해냈습니다. 운석을 더 조사하면 어떤 놀라운 비밀이 새롭게 밝혀질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남극으로 가서 더 많은 운석을 찾아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남극은 운석 사냥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놀랍게도 남극 대륙에서는 약 5만 개의 운석이 발견되었으며 수십만 개의 운석이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암석은 각각 태양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얼음으로 덮인 황량한 대륙에서 발견된 최초의 달 암석은 소행성보다 큰 우주 물체 덩어리도 지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영감을 받아 남극까지 운석 사냥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면 심각한 도전에 대비하셔야 해요. 우주 운석은 잠재적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딴 지역을 방문해야 하고 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아직 없어요. 운석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매년 남극에서 약 1000개의 운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5000개 이상의 운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는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온난화입니다. 걱정스러운 과학자들은 운석이 어디에 떨어질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적설량, 지표면 온도, 얼음이 흐르는 속도, 지형의 경사도까지 고려한 상당히 복잡한 모델이었어요. 그 후 연구진은 다양한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운석이 실제로 보이지 않게 가라앉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기후변화가 그들의 연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태양계의 중요한 아카이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운석 사냥으로 돌아가 볼게요. 운석을 발견할 확률을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낮은 지대로 흘러가는 얼음이 강제로 위로 이동하는 산기슭이나 노두로 이동하세요. 이런 곳에서는 강한 바람이 눈을 쓸어내려 밝고 선명한 푸른 얼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윈드브레이커를 꼭 챙기셔야 해요. 이 오래된 얼음은 녹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숨어있던 운석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지표면의 운석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바위는 태양열을 일부 흡수해서 얼음을 녹일 수 있어요. 마치 운석들이 스스로 지하, 아니 얼음 밑에 터널을 만들어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숨는 것과 같아요. 얼마 후 다시 얼면 이 터널의 입구가 닫히면서 운석이 효과적으로 내부에 갇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운석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둘러 이러한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총 8만에서 25만 개의 우주 암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더 많은 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운석 좌초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운석 좌초지대는 지질, 얼음 흐름, 기후 조건의 특정 특성으로 인해 운석이 지표면에 자주 모이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눈이 덮이지 않은 푸른 얼음 위에서도 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운석을 눈에 띄게 하죠. 하지만 이러한 지점을 찾는 것은 순전히 운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도와 위성 이미지를 샅샅이 뒤져 영구 관측소 근처의 블루 아이스 지대를 찾아내야 해요. 빙하학자인 베로니카 톨레나르와 그녀의 팀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남극 전역에 걸친 스마트 지도를 개발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나사, 캐나다 우주국 등의 머신러닝과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이 지도는 과거에 발견된 운석과 모든 종류의 기후 및 얼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을 강조 표시해요.
운석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곳은 대륙의 가장자리와 푸른 얼음이 있는 산 근처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푸른 얼음만이 아니에요. 얼음 흐름의 온도와 속도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얼음이 너무 빨리 흐르면 운석이 쌓이기 전에 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석을 찾으려면 매우 정확한 조건을 기다려야 해요. 표면 온도가 거의 항상 영하 9도씨 이하로 유지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운석은 가라앉아요. 엘렌 힐스 지역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그곳이 바로 ALH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1000개 이상의 운석이 발견된 일종의 운석 금광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핀불 하이맨 산맥과 같은 더 유망한 장소가 있지만 아직 아무도 그곳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지도를 통해 연구원들은 최고의 운석 사냥 장소의 순위를 매기는 가볼 만한 곳 지수를 개발해서 향후 현장 탐사를 훨씬 더 목표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블루 아이스 지역이 많은 만큼 수많은 운석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있나요? 2023년 9월 16일 예고도 없이 지구가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이상한 진동이 지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9일 연속 지구는 이 끔찍한 리듬으로 맥박이 뛰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그린란드에서는 총체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리듬으로 알 수 있었죠. 우리 모두는 거대한 지각판 위에 살고 있고 지각판은 물 위의 빙산처럼 마그마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미끄러집니다. 때로는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부서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어 지면에 충격파가 전달됩니다. 이때 우리는 말 그대로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며 이를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진동을 지진파라고 합니다. 지진계는 이를 핑 소리 또는 울림으로 포착합니다. 일반적인 지진에서는 다양한 주파수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모든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저주파와 고주파가 혼재된 혼란스러운 진동입니다. 그린란드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신호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기계가 지구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단일 주파수의 진동이었죠. 마치 하나의 피아노 건반을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파멸이 다가오는 듯한 반복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지각판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진학자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신비한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진동은 90초마다 반복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진학자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15개국에서 6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국제팀이 모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학자들은 며칠 동안 지진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를 수집하고 고급 연산을 수행했어요. 마침내 범인이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모든 일은 그린란드 동부의 외딴 황량한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이곳은 높은 절벽 사이에 있는 피오르드가 많아서 마치 우뚝 솟은 바위로 둘러싸인 깊고 물이 가득한 계곡과 같아요. 울퉁불퉁한 봉우리와 얼음 바다로 둘러싸인 이 지역에서 대기는 고요했습니다.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이곳은 크게 변한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딕슨 피오르드에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오르드 위로 우뚝 솟은 1219.2m 높이의 가파른 산 중 하나가 거대한 산사태로 무너졌습니다. 이 산의 거대한 덩어리가 무너지면서 아래 피오르드로 추락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암석과 얼음이 바다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충격은 2,500만 입방미터의 파편으로 이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 10,000개 또는 기자의 대피라미드 10개를 채울 수 있는 얼음과 바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은 약 109.7m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나게 강력한 파도가 좁은 절벽에 의해 피오르드에 갇혀 탈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닫힌 욕조에서 물이 출렁이는 것과 같죠. 9일 동안 거대한 쓰나미가 계속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벽에 부딪히며 리듬감 있게 앞뒤로 움직이는 소리였죠. 충격파는 지각 깊숙이 파문을 일으키며 전 세계 지진계에 포착될 정도로 강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매우 드물고 전례가 없는 현상으로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간의 온난화로 인해 약해진 빙하가 더 이상 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이 붕괴는 피할 수 없었고 혼란은 지구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람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데 다행히도 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이 지역에 좌초된 관광 유람선이 운 좋게 쓰나미의 영향권에서 간신히 벗어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파도로 인해 200년 이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이누이트 유적지가 파괴되었어요. 또한 약 69.2km 떨어진 연구기지의 오두막도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 진동은 그린랜드에서 남극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지역 렌초 팔로스 베르데스에서는 지반이 너무 빨리 움직여 집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땅은 항상 불안정했고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점토가 풍부한 토양 위에 지어졌으며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질 단층선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즉, 이 땅은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랜 세월에 걸쳐 느리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만 보통은 1년에 약 0.3m 정도로 느리고 관리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어렸을 때 타고 놀던 나무가 어른이 되면서 6m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은 적응해 왔습니다. 조절 가능한 대들보 위에 집을 지었고 덕분에 집과 땅이 함께 움직였죠. 그 전략은 효과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최근 커뮤니티의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일주일 만에 0.3m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릴 적 그 나무가 거의 293m나 움직인 것과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폭우가 자주 내렸고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양의 수분 함량이 증가했습니다. 땅이 더 무거워지고 빠르게 움직이기 쉬워졌습니다. 목가적인 해변 휴양지였던 이곳은 이제 재난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벽장, 정원,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날이 갈수록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끈했던 길은 이제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도로는 롤러코스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던 집들은 기초부터 허물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반으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한 집의 현관문은 땅에서 2.4m나 떨어졌어요. 이웃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재적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무기한 차단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해안가에 위치한 포르투갈 밴드 지역으로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멋진 바다 전망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있었고 말과 공작새가 여전히 가로수길을 거닐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지진이 발생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발 아래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은 떠나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파괴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남아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주민들은 발전기를 설치해 불을 켜고 하수도 시스템과 펌프를 설치해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를 배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전력망에서 벗어나는 것, 즉 에너지 저장을 위한 전력벽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발전기 없이 하수도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지옥 같은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토양 속 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울 의지가 있지만 이 재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사태는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새로운 지도와 데이터는 미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카운티별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보여주는 매우 상세하고 멋진 지도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수많은 데이터와 100만 건의 이전 산사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미국의 거의 44%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다행히도 이제 주민과 엔지니어 모두 이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막로에서 외칩니다. 빙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타이타닉이 얼음에 부딪힙니다. 물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3등석 승객들은 갇힙니다. 모두를 태울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아요. 공황 상태가 시작됩니다. 바이올린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1912년 그 추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막로에서 빙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이에요. 밤 11시 40분 직전에 프레드릭 함대는 바로 앞 바다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배가 가까워지자 그것이 빙산이라는 걸 깨달았죠. 엔진을 재빨리 후진하고 배는 급격히 방향을 틀었어요. 타이타닉은 빙산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빙산의 측면을 따라 긁으며 앞쪽 간판에 얼음을 뿌렸습니다. 영화에서 잭과 로즈는 빙산에 부딪힌 후 배가 흔들리는 걸 느끼며 로맨틱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가벼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실제 승객 중 일부는 충돌 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타이타닉 생존자 프랭크 프렌티스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그런 충격은 없었고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어요. 배가 멈췄고 그게 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돌하는 동안 바로 잠을 자면서 갑작스러운 충격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한 프렌티스 씨는 선실을 나와 갑판으로 나갔어요.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볼 수 있었던 건 잭과 로즈가 보았던 우뚝 솟은 빙산이 아니라 수면 위에 작은 얼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진짜 피해는 수면 아래에서 발생했는데 빙산이 뾰족한 돌기를 내며 타이타닉의 선체에 91m의 상처를 낸 것이었어요. 선원들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자 즉시 인근 선박에 구조 신호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의 어느 시점에서 무정 교환원은 선장에게 가서 근처에 RMS 카르파티아호 한 척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 배는 나중에 많은 승객을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더 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SS 캘리포니아호는 약 3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해요. 이 배는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걸 실제로 보았거나 최소한 로켓이 하늘 높이 폭발하는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들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야 해요. 12시 45분 7번 구명보트가 가장 먼저 하강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여성과 아이들이 먼저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여성들이 주저하고 심지어 구명보트에 타기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프렌티스 씨는 주로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어요. 첫째, 구명정이 높았고 승객들은 갑판에서 바다로 21m나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둘째, 대부분의 여성들은 타이타닉이 실제로 침몰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이타닉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렸으니까요. 따라서 당시에는 구명보트를 타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1등석 승객이었던 엘로이즈 스미스가 처음에는 당황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고 회상한 것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설명해줘요. 다른 생존자들도 여성이나 어린이가 울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승무원들이 우려했던 한 가지는 구명보트가 너무 많은 무게로 인해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몇 척의 구명보트가 전체 정원의 일부만 태우고 떠난 이유 중 하나예요. 최대 85명을 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7명만 태운 7번 구명보트처럼 말이죠.
타이타닉에는 총 20개의 구명정이 있었는데 그날 밤 탑승한 2,200명의 승객 중 절반 정도를 태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승객들은 구명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침착하게 구명보트에 오르는 동안 음악가들은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주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부 생존자들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가 잘못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음악가들은 배가 빙산에 부딪힌 후 2시간 넘게 연주를 했어요. 따라서 승객들이 너무 당황해서 노래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뮤지션들이 생각보다 늦게 연주를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3등석 승객들이 받았던 끔찍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영화는 승무원들이 약자들을 동물처럼 갑판 아래에 가둬 구명보트에 접근해 생명을 구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잔인하게 묘사했어요. 하지만 참사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1등석과 2등석 승객에 비해 3등석 승객의 생존자 수가 적었던 건 사실이지만 다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많은 3등석 승객들은 배에서 내리기를 꺼려하며 소지품을 붙잡고 배의 맨 끝에 있는 객실에서 올라오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갇혀있지 않았다고 확인해줬어요.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3등석에 탑승한 레바논 여성 조지 와비 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부 용감한 승무원과 단정한 복장의 1등석 승객들이 실제로 자신을 도와주어서 1등석 갑판으로 올라가 구명보트에 올라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타이타닉이 조금씩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큰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격벽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작은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르릉거리는 소리만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들은 소리에 동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새벽 2시 18분이 되자 타이타닉의 불이 꺼지고 배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뱃머리가 계속 가라앉으면서 선미가 물 밖으로 솟아오르자 배의 중앙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어요. 이로 인해 타이타닉은 두 동강이 났어요.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에서 이 순간은 배가 거의 곧장 물속으로 가라앉는 매우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바로 아래에서 훨씬 낮은 각도로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사람들이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물속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985년에 잔해가 발견되고 나서야 타이타닉이 부서졌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생존자들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 8명의 생존자가 배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등석 승객이었던 에밀리 라이어스는 타이타닉이 칼로 반으로 쪼개진 것 같다고 묘사했어요. 하지만 타이타닉이 온전하게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멸의 배가 반으로 부서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설이 더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렇다면 왜 상반된 보도가 나온 걸까요? 영화로는 당연한 이유로 비극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이 전혀 없는 방에 있는 것 같아서 형체와 그림자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구명보트 안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이는 승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배에 가까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거나 생존에 너무 집중하느라 난파선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가 참사가 실제로 얼마나 끔찍하게 어두웠는지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한 반면 2012년 TV 시리즈 타이타닉은 그날 밤의 칠흑 같은 공포를 더 잘 보여줘요. 하지만 당시의 현실은 이 두 작품이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끔찍했습니다. 유튜버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거대한 보물을 숨겨놓았는데 한 남자가 감히 그 보물을 찾아 나선 바이럴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10,000를 벌었지만 사실 그의 가장 큰 승리는 그곳에서 살아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뮤다 사이의 이 위험한 해역은 오싹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로 악명이 높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50척 이상의 선박과 20대의 비행기가 미스테리하게 사라졌다고 해요. 이 때문에 이 영역이 물체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당기는 신비한 힘이나 소용돌이와 관련이 있다는 이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과학자 칼 크루젤니키가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에 대한 코드를 실제로 풀었을지도 몰라요. 그에 따르면 가장 유명한 전설과 섬뜩한 실종은 2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요인은 휴먼 에러입니다. 크루젤리키가 반박한 한 가지 가설은 1945년 추락한 19편에 관한 거예요. 1945년 미 해군 소속 비행기 5대가 플로리다에서 일상적인 훈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륙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비행 90분 후 부대 지휘관이 길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들을 찾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및 해상 수색이 실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19번 비행기와 탑승한 14명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이륙 당시의 기상 조건이 비교적 따뜻한 날이었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푹신한 흰 구름,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등 날씨가 매우 좋았다는 사실이에요. 훈련 비행에 있어 매우 표준적인 날씨로 정말 평범한 날씨였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행 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비행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쁜 조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정말 나쁜 조종사였어요. 크루젤리키에 따르면 그는 19편 사고 이전에도 최소 2번 이상 바다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을 정도로 항해에 서툴렀던 조종사였어요. 운명의 날 그는 자신의 교대 근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팀 전체에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비행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기내의 2 나침반이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순찰대에 무전에서 불안한 목소리는 그들이 육지 상공에 있다고, 더 정확하게는 플로리다 키 위를 비행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하마의 헨스앤치킨 쇼울 상공을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가 어찌 된 일인지 항로를 수백 킬로미터 벗어나 플로리다 키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예상은 빗나갔죠. 이 사건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그가 플로리다 키라고 생각한 곳은 사실 바하마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는 플로리다를 향해 서쪽으로 돌아가는 대신 계속 동쪽으로 더 깊은 대서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비행기는 연료가 바닥났고 여러분은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악의적인 힘이 2 나침반을 방해해서 저주받은 물길을 비행하는 동안 나침반이 고장났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인간의 실수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해야죠. 조종사는 바하마 섬을 키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크루젤니키가 말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많은 이상한 실종을 설명하는 2번째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악천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서양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바로 통과합니다. 따라서 과거 일기예보가 발전하기 전에는 이러한 폭풍으로 인해 수많은 선박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게다가 걸프 해류도 이 지역을 통과해요. 걸프 해류는 매우 강한 해류로 날씨를 빠르게, 때로는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요인이 대부분의 실종을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실종을 설명할 수 있어요. USS 사이클롭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1918년 약 11,000톤의 망간을 싣고 있던 152m의 거대한 화물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배는 서인도 제도에서 볼티모어로 항해 중이었고 309명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더욱 섬뜩한 이유는 단 한 건의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잔해가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USS 사이클롭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이론을 생각해냈어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갑작스럽고 격렬한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거운 망간을 가득 싣고 있었기 때문에 전복되어 매우 빠르게 침몰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산사태나 거친 파도와 같은 수중 사건에 대해 추측하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미친 이유는 아니에요. 그루젤리키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단순히 악천후 지역이 아니라 바다 자체의 원초적인 힘에 관한 거예요. 이곳의 해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 거의 9,144m까지 내려갑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아요. 바닷물이 그렇게 깊어지면 무언가를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파도 아래에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적게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건 메탄 클래스레이트와 관련이 있어요. 이는 수중이나 매우 추운 곳에서 메탄가스가 갇힌 채 형성되는 얼음과 같은 화합물의 멋진 이름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구조가 깨지면서 표면에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버블 샤워는 적어도 선박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형배를 이용한 일부 실험에 따르면 거품이 많이 올라오면 물의 밀도가 낮아져 배의 부양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많은 수의 거품이 빠르게 올라와 넓은 면적을 덮으면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힐 만큼 부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악천후, 이 두 가지 요인이 소위 악의적인 물줄기를 둘러싼 모든 미스테리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 지역은 매우 유명하지만 정확한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바로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하는 공식 지도는 없어요. 이게 문제의 일부입니다. 실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실종과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 목록에 묶이게 되죠. 메리 셀레스트호의 운명처럼요. 1872년 이 배는 선장이나 가족, 선원들의 흔적이 전혀 없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선이라는 소름 끼치는 사실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메리 셀레스트호는 아조레스 제도에서 동쪽으로 약 643km 떨어진 곳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렵에는 삼각형이 사다리꼴로 변형되어 북대서양의 거대한 덩어리를 덮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람들이 위험 지역을 믿기 시작하면 확증 편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매일 해상과 항공에서 엄청난 양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은 전 세계 다른 곳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어떤 해는 그 수가 조금 더 많고 어떤 해는 더 적지만 평균은 동일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거친 이론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적어도 다음 기괴한 실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구글 지도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만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거예요. 의심스러운 분화구를 발견하고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한 이 사람처럼 말이죠. 2024년 캐나다인 조엘 라포인트는 고국에서 가벼운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글 어스트를 열고 퀘벡의 코트노르 지역을 확대했어요. 그때 이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특이하고 둥근 구조물이었어요. 측정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15km나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인쇄해서 프랑스 지구 물리학자에게 이미지를 보내 아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됩니다. 아니면 단순히 구글 어스의 워터마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는 이메일을 열어 과학자의 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물리학자는 지형으로 보아 라포인트가 운석 충돌 지역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돌 지역은 식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침식에 의해 대부분의 모양이 크게 변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역을 충돌 구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원형 또는 분화구 모양이며 변형된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성이 지구 표면에 떨어질 때 발생해요. 분화구 주변에 거대한 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통 산맥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탐험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분석한 프랑스 지구물리학자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죠. 퀘벡의 이 기이한 지형은 화산 지형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라포인트가 이 주제를 다시 의제로 제기한 후 과학자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좀 더 깊이 파헤쳐야 했어요. 최근의 발견이 있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화산 형성으로 인해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산이나 싱크홀과 같은 다른 것들은 충돌 분화구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확인을 위해 그들은 현장의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성이 그곳에 떨어졌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광물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 크레이터의 놀라운 점이에요. 충돌 크레이터는 지구와 외부 우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지구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광물을 목록화했습니다. 충돌 구조를 찾을 때는 보통 운석에서만 볼 수 있는 티나이트나 캐머사이트 같은 광물을 찾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충돌 분화구로 알려진 곳은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브레데포트 분화구입니다. 이 거대한 분화구는 약 40억 년 전에 형성됐어요. 이 분화구를 만든 소행성은 지구를 강타한 소행성 중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이 캐나다에서 이 분화구를 조사한 결과 충돌 부위를 보여주는 광물인 지르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포인트가 실제로 충돌 분화구를 발견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연구 탐사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충돌 분화구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꽤 큰 뉴스가 될 거예요. 마지막 발견이 2013년이었거든요. 이런 매혹적인 발견 중 또 다른 하나는 15살 소년이 발견한 겁니다. 윌리엄 가더리는 캐나다인이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를 찾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전 이야기와 달리 윌리엄은 의도와 연구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야 문명에 관한 많은 책을 공부했어요. 마야인들이 하늘의 별과 관련해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펴서 이미 발굴된 모든 도시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고고학자들이 마야의 도시 2곳을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 지도에는 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혹시 근처에 잃어버린 도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 윌리엄 가더리는 과학 천재로 알려져 있고 이 별자리 이론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사하던 23번째 별자리에서 3번째 도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위성 사진을 구글 어스에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티칼과 같이 오랫동안 사라졌던 마야 도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티칼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 우주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미 연구로 상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비직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흥미로워졌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벨리즈 국경의 도시의 유적처럼 보이는 넓은 정사각형 지역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이미지를 원격 감지 전문가에게 가져갔어요. 전문가들은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30개의 건물과 대형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발견한 신도시의 이름을 불의 입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고고학계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마야 전문가들이 윌리엄의 발견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자리 이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인류학자 및 천문학자들은 윌리엄의 방법론이 창의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15살짜리 소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를 거의 찾아냈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죠. 구글 어스 이미지에 나타난 이 작은 점들은 무엇일까요? 이 이상한 점들은 알제리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구글 어스를 검색하던 중 이 원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 원들의 기원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이 원이 위성 이미지의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개의 섬이 일직선으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어요. 마을이나 도로, 사람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인공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는 구글어스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100%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원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에 나타난 거죠. 처음에 그는 석유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제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만했어요. 이 지역이 채굴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진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진파 조사는 땅속으로 충격파를 보내 지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 파동이 어떻게 반사되는지에 따라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는 이곳에서 생존하려면 사람들은 물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추측한 것은 원이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나온 잔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고대 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어스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이러한 전통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신비한 원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알제리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60km를 운전해 사막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래 위에 파진 거대한 분화구가 12개의 작은 구멍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현대 시계의 조상처럼 보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구글어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가느다란 금속 와이어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유튜버와 그의 팀은 모래를 파기 시작했고 오래된 다이너마이트와 정어리캔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하라 서클은 유명한 지진 측량의 역사적 잔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클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기술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석유 탐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구멍은 석유 탐사를 위한 고대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어리캔은요? 이 지역을 탐사하던 노동자들이 남긴 거예요. 또 하나의 구글어스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의 모든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분명히 붉은 행성에는 액체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물을 사용해서 미래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을 테니 미래가 밝아 보여요. 그러면 이 귀중한 액체를 어디서 구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화성으로 이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바다는 화성 내부에 너무 깊숙이 있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수집한 지진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엄청난 양의 액체 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화성의 변덕스러운 지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귀중한 물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붉고 먼지가 많은 이웃의 수생 역사의 퍼즐을 풀기 위해 물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이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현재 화성 탐사 로버는 화성 표면을 누비며 화성 표면 지질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한때 물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화성의 지형부터 고대의 마른 호수 바닥과 삼각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화성에 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에도 화성 표면과 그 바로 아래에는 물이 있지만 얼음 형태고 고대 화성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십억 년 전 붉은 행성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모든 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해요. 두 지점이 있어요. 물이 우주 또는 화성 내부로 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 저장고나 얼음 퇴적물로 고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이 얼마나 새어나갔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붉은 행성의 끈적끈적한 중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성 착륙선 인사이트 덕분입니다. 이 착륙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발 아래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지진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음파는 파동이 통과하는 물질의 구성과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진파의 거동을 분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하 유전과 대수층을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런 다음 이 모델의 도움으로 화성에서 인사이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설명은 붉은 행성의 표면 아래 깊은 곳에 균열이 있는 암석층이 있고 그 균열이 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층은 11km에서 19km 깊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탐사선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발견은 화성의 물 순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액체 물 저장소의 존재를 확인하면 화성의 기후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또는 언젠가는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볼 수 있어요. 화성에 한때 물이 많았다면 고대 과거에 거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도 거주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은 우리가 아는 한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화성의 지하 저수지는 이미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작은 미생물이나 촉수를 가진 생물들이 지하에서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구에서는 초심층 광산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압력을 받는 해저에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화성에서 생명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적어도 착륙선 주변 지역에서는 행성 상부 지각에 물 얼음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표면 아래 더 깊은 곳에 물이 풍부한 층이 지구 전체에 걸쳐 뻗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고대 해저를 채우기에 충분한 물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구 밖에서 물이 있거나 언젠가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화성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달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자연 위성인 달에서도 표면 곳곳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물은 아니에요. 달에서 물은 대부분 얼음으로 남아있고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극지방은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극지방이 매우 추운 이유죠. 따라서 그곳에 얼음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얼음은 달의 토양과 섞여 표면 아래 깊숙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토성에서 6번째로 큰 위성인 엔셀라두스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505km에 불과하니 그다지 크지 않죠. 다시 말해 이 달은 애리조나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진짜인지 한번 해볼까요? 흥미롭게도 카시니 우주텔라두스가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달 표면의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얼음 입자와 수증기 기둥이었습니다. 달의 암석 핵과 얼음 껍질 사이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로파에는 수심 64에서 162km에 달하는 거대한 소금물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6에서 32km 두께의 얼음층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의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해서 달 바다의 내용물이 우주로 방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로파는 온도, 압력, 화학적 특성이 매우 달라서 천문학자들은 얼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유로파의 물 저장소가 얼마나 깊고 큰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어야 하는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은하계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기이한 곳은 아마도 오픈 스페이스일 겁니다. 2011년 두 팀의 천문학자들이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물구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구름은 지금까지 발견된 물구름 중 가장 크고 가장 먼 곳에 있었어요. 이 거대한 수증기 구름은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퀘이사로 일반적인 블랙홀이 아닙니다. 이 퀘이사의 주변 조건은 엄청난 양의 물을 생성하기 위해 매우 특별해야 합니다. 이 구름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1경 4천조 배에 달하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구 전체의 2만 배에 해당하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죠. 대단하게 들리지 않나요? 천문학자들은
이 물구름이 우주가 시작된 지 불과 60억 년 만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 초기에도 물이 우주 곳곳에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토록 먼 옛날부터 수증기를 감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은하계에도 물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얼음으로 얼어붙은 고체 상태예요. 이 발견은 우리가 우주에서 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경계를 넓혀줍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로마 제국의 아름다운 두 도시인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18세기 중반에 고고학자들이 헤르클라네움 유적지에서 당시의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나 역사가에게 이러한 발견은 2000년 전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800개의 두루마리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이에요. 화산의 열기, 화산재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딱딱하게 굳은 검은 덩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석탄처럼 부서지기 쉬워 조금만 부주의하게 움직여도 파손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대 로마 도서관의 귀중한 지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두루마리를 반으로 자르고 고체 먼지와 재의 얇은 층을 긁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원들은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칠 수 있는 특수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몇 단어를 읽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법은 일부 유물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파괴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연구원들은 두루마리의 비문이 그을려 거의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두루마리를 스캔하여 고해상도 디지털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은 고대 잉크가 파피루스 섬유의 질감과 모양을 변화시킨 부분을 식별할 수 있었죠. 잉크를 바른 부분에서는 파피루스가 약간 더 두껍고 잉크의 핵심 성분인 탄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연구진은 파피루스 내에 이러한 미묘한 디테일을 감지할 수 있는 머신 러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두루마리의 3D 이미지 수천 장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사람들이 AI와 협력하여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가끔 오류를 일으켜 사람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과학자들과 투자자들은 문자를 성공적으로 해독하는 사람에게 $1,000,000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프로세스를 크게 가속화하여 고대 작품의 여러 구절을 해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필사본의 일부분은 일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와 같아요. 이 두루마리의 저자 필로데모스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로 쾌락과 사치를 인생의 최고 목표로 여겼습니다. 필로데모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희소한 것이 풍요로운 것보다 절대적으로 더 즐겁다고 바로 믿지 않는다. 마치 디톡스 프로그램이나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대의 인플루언서가 쓴 글처럼 느껴져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현대인과 거의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필로데모스는 율리우스 시저의 장인이 소유했을지도 모르는 별장에 살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작품에서 작가는 쾌락에 대해 전혀 몰랐던 스토아 학파를 비판했습니다. 필로데모스는 에피쿠로스 주의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과학자 중 한 명이 그를 한 밴드의 앨범만 수집한 사람과 비교했을 정도였습니다. 수백 개의 헤라클레네움 두루마리가 아직 읽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루마리에 아리스토텔레스, 호머, 소포클레스, 스토아 학파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면 해독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 역사가와 언어학자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고대 텍스트를 어떻게 해독했을까요? 사실 그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19세기에 그리스 어딘가에서 고대 석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에 쓰여진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비슷한 글이나 비슷한 언어로 쓰여진 다른 여러 해독된 석판과 비교해야 해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기호 한 기호씩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고대 문자를 해독해야 결국 고대 읍갱감자의 조리법 같은 걸 알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그런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고대 두루마리는 스캔하여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다른 고대 사본에서 일치하는 문자를 찾으면 오랜 시간 동안 텍스트를 해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보존된 파피루스 조각이나 모든 글자가 보이는 고대 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AI가 이를 해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암호화된 텍스트 중 하나는 보이니치 사본이에요. 240개의 다채로운 페이지로 구성된 이 작품은 1912년 폴란드 서점 보이닉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점성술적 상징, 이름 모를 식물, 페이지에 그려진 특이한 인간 형상 때문에 이 책이 흥미로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손으로 쓴 텍스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자는 아름답고 선명한 필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책의 언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5세기 초에 누군가가 이 미술책을 썼으며 식물학, 천문학, 생리학, 요리, 의학, 우주론에 관한 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많은 과학자와 언어학자들이 비문으로 신비한 그림을 해독하려고 시도했지만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작업에는 인공지능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과학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주술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요. 과학과 마법이 혼합된 것일지도 몰라요. 한 버전에 따르면 이 원고는 중세시대의 다른 과학 저작물에서 정보를 복사한 의학 교과서라고 합니다.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손으로 책을 복사하고 다시 썼습니다. 원고의 저자는 약초와 점성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지식을 요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몸의 상태와 하늘의 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좋은 점은 책이 스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해상도로 다운로드하여 직접 해독할 수 있어요. 성공해서 고대의 비밀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언어학자에게는 알 수 없는 언어나 열악한 텍스트 상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19세기에 쓰인 고전 문학 작품을 펼쳤다고 상상해보세요. 페이지를 주의 깊게 읽다가 하루가 끝날 무렵 약간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요. 매일 책을 읽으면서 몸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어느 순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독극물에 중독되었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네, 때로는 오래된 책으로 작업하는 것이 말 그대로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유독한 책들의 카탈로그도 있어요. 누군가가 독자를 해치기 위해 고의로 독을 뿌려서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책을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거예요. 최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밝은 녹색 표지로 인해 2권의 책을 격리시켰어요. 페이지들은 평범했지만 하드커버 표지에 비소가 코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의 대량 생산은 19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서 출판사는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출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가죽 커버 대신 저렴한 청 커버를 사용했죠. 고객에게 매력적인 책을 만들기 위해 밝은 녹색, 노란색, 빨간색 및 기타 색상으로 책을 칠했습니다. 구리와 비소로 만든 밝은 색소 덕분에 표지에 녹색을 얻었습니다. 매우 저렴한 염료였지만 탄산구리를 함유한 다른 염료보다 더 밝았어요. 비소 염료는 책뿐만 아니라 양초와 벽지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염료의 안료가 빠르게 분해되어 유독한 발암성 연기를 방출한다는 것이었어요. 비소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침착하게 집에서 살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당시에 많은 독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유독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제 독성이 있는 책을 정말 읽고 싶다면 장갑과 보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그리고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의사의 진단을 돕고 모든 언어의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실리콘으로 만든 컴퓨터 부품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일부 과학자와 기업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물로 컴퓨터를 만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새로운 분야를 바이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작은 세포 클러스터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어요. 스위스의 파이널 스파크라는 회사는 인간의 뇌 오가노이드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를 돕는 특수 컴퓨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이 플랫폼을 한 달에 $500에 온라인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만든 회사의 주요 목표는 오늘날의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보다 10만 배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컴퓨터가 사용하는 각 두뇌 오가노이드는 폭이 0.5m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고 각 처리 장치에 4개가 있어요. 이 오가노이드는 전극이라고 하는 8개의 작은 와이어에 연결되어 오가노이드 내부의 뉴런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전극은 오가노이드를 일반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기도 해요. 오가노이드의 뉴런에는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소량 주입되어 학습을 촉진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가 하는 일과 비슷하죠. 전기신호와 도파민 보상 덕분에 오가노이드의 뉴런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뇌도요. 가끔은요. 이 과정이 잘 작동한다면 오가노이드는 언젠가 오늘날 컴퓨터의 프로세서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다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작은 두뇌와 같은 오가노이드가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되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의 가장 큰 과제는 이 오가노이드의 뉴런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34개 대학의 과학자들이 파이널 스파크의 바이오 컴퓨터 사용을 요청했으며 파이널 스파크는 이미 9개 학교의 과학자들이 바이오 컴퓨터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각 팀은 바이오 컴퓨팅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팀은 전기 및 화학 신호를 사용해서 오가노이드를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바이오 컴퓨터 전용 특수 언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랑카스터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오가노이드가 다양한 유형의 AI 학습 모델과 함께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컴퓨터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실리콘 컴퓨터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뇌와 같은 작은 오가노이드를 제조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은 아직 없어요. 또한 오가노이드는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현재 파이널 스파크의 오가노이드는 100일 정도 지속되는데 이는 첫 번째 실험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예요. 예전에는 몇 시간밖에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은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현재 연구소에는 2,000에서 3,000개의 오가노이드가 있습니다. 파이널 스파크만이 일반적인 실리콘 칩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스페인의 한 과학자는 셀룰러 컴퓨팅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바이오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어요. 세포 컴퓨팅은 특수하게 변형된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해서 오늘날의 기본 컴퓨터처럼 사물을 기억하고 결정을 내리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세포 컴퓨터가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생태계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지만 박테리아로 만든 바이오 컴퓨터를 호수에 놓으면 물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조건에 반응할 거예요. 영국 웨스트 대학교의 또 다른 과학자는 곰팡이가 컴퓨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균사체라는 길고 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균사체는 우리 뇌세포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미세한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이 과학자는 이러한 곰팡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다른 똑똑한 일을 할 수 있는 두뇌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팀은 이미 컴퓨터가 특정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곰팡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바 있어요. 그들은 곰팡이를 컴퓨팅에 사용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저렴하고 더 윤리적이고 현재 기술과 잘 작동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뉴런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지만 UC 데이비스헬스의 과학자들은 뇌신호를 97%까지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발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건강 문제로 말을 하지 못하는 한 남성의 뇌에 특수 센서를 삽입했습니다.
시스템을 켜자 이 남성은 몇 분 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새로운 장치는 뇌신호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팀은 팔다리가 약하고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45세 남성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뇌에 특수 장치를 심었어요. 그는 뇌의 일부에 언어 제어에 도움이 되는 작은 센서를 심었습니다. 이 센서는 뇌의 256개의 지점에서 신호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뇌가 말을 하기 위해 근육을 움직이려고 할 때를 감지합니다. 뇌의 신호를 듣고 음절과 같은 소리로 변환한 다음 사람이 말하려는 단어를 형성해요. 이 발명품은 컴퓨터가 우리가 입는 옷의 일부가 되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가 되는 최신 트렌드의 한 예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잡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만졌다는 메시지를 뇌에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는 금속 팔다리도 실제 신체의 일부처럼 뇌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있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의 컴퓨터는 생명체, 물리적 사물, 디지털 기술이 혼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해요. 3D 프린팅, 생명공학, 사람들의 움직임을 돕는 로봇, 모든 것을 연결하는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에 대해 20년 후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리학을 컴퓨터에 접목하는 양자 컴퓨팅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해요. 컴퓨터는 원자 크기가 될 정도로 매우 작아질 수 있어요. 양자 컴퓨팅은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검색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요. 즉, 더 나은 쇼핑 제한과 더 스마트한 가정용 도구를 얻을 수 있어요. 의학 분야에서는 신약을 더 빨리 발견하고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개인정보 보호, 금융, 의료, 엔터테인먼트, 기술 등 다양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양자 컴퓨팅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로봇 공학, 더 나은 수술 도구, 업무용 디지털 도구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교통관리를 개선하며 재무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작업은 사진을 보거나 화면을 읽는 것과 같이 평면적인 2D로 이루어집니다. 3D 모델링이나 디자인과 같은 특수한 작업에서는 3D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2D에서 벗어나 실제로 더 비슷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3D 가상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VR 기기는 아직 꽤 비싸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확장 현실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고 이 기술은 점점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전 세계에 피라미드가 있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부터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았어요. 약 18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잘 계획된 도심에는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태양의 피라미드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기원전 100년에 지어졌으며 서반구 전체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 하나예요. 지상에서 높이가 66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이 고대 도시에 오신다면 태양의 피라미드를 놓칠 수 없을 거예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도시의 주요 남부거리인 망자의 거리의 동쪽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약 150만 톤의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잘라 만든 테존틀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붉은 화산암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단하죠? 태양의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고학자들은 한때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1970년대에 탐험가들이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멋진 터널과 방을 발견했어요. 2011년에는 항아리, 흑요석 조각, 동물뼈, 사람 인형, 가면이 숨겨져 있는 비밀 장소도 발견했죠. 피라미드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 피라미드를 보려면 서쪽에 있는 248개의 고르지 않은 계단을 이용해 피라미드에 올라가야 합니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수단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누비아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만큼 크지는 않지만 약 200개가 있습니다. 이 고대 피라미드들은 거의 1000년 동안 누비아에서 지중해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메로 왕국 파라오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메로의 피라미드는 화강암과 붉은 사암을 사용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수단에 이집트보다 더 많은 고대 피라미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쿠시테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누비아의 나파타와 메로 왕국의 토착 건축과 매장 전통을 묘사하고 있어요. 40여 명의 여왕과 왕이 묻힌 메로는 누비아 피라미드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무덤 벽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미라로 만든 왕족과 활, 화살통이 들어있는 나무관, 이집트 및 그리스 문명과의 관계와 교역을 보여주는 기타 유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따라서 고대 무덤을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이집트의 인파를 피해 수단으로 향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피라미드를 더 보러 이라크로 날아가 볼게요. 지구라트에는 화려한 층과 계단식 사원이 있습니다. 매끄러운 외관 대신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 있어 내부에서 중요한 작업과 의식이 진행되기에 완벽합니다. 이라크와 이란 곳곳에서 이 우뚝 솟은 구조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지구라트를 지은 사람들의 힘과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진정한 증거입니다. 가장 크고 인상적인 지구라트 중 하나는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무려 20에서 30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피라미드로 3층의 테라스와 꼭대기에 사원이 있어요. 그걸 짓는데 얼마나 많은 벽돌이 필요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아래쪽 부분만 72만 개에 달해요. 이 특별한 지구라트는 수메르 왕 우르 남무를 위해 지어졌어요. 다른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이 피라미드도 수천 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상태가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2세 왕과 일부 고고학자들이 각각 6세기와 20세기에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릴 공군기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르의 지구라트는 기원전 2100년 우르 남무 왕이 달의 신 난나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주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당시의 중세 성당 첨탑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농사지은 잉여 식량을 가져와 식량 배급을 받고 정신적 자양분을 구하러 오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지구라트 꼭대기에 있는 난나 사원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장식의 일부였던 파란색 유약을 바른 벽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라트의 아래쪽 부분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건축가들은 사원의 외관에 구멍을 뚫어 내부에 물이 증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피라미드 중 일부를 살펴봤으니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피라미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집트에는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고 수단에는 그 2배에 달하는 피라미드가 있으며 중동과 중국에도 수십 개의 피라미드가 흩어져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많은 피라미드가 있으며 전 세계 피라미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위치합니다. 역사를 통해 피라미드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어요. 이 피라미드는 한 층의 돌을 다른 층 위에 올려서 만든 계단식 피라미드였어요. 파라오 스네페루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3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처음 2번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마침내 최초의 진짜 피라미드로 여겨지는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했죠. 스네페루의 아들 쿠푸는 거의 4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피라미드는 초기 이집트 계단식 피라미드와 비슷하지만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독립적으로 지어졌어요. 수단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700년경에 지어졌으며 높이가 높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좁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문명이 서로 문자도 주고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즈텍, 마야, 고대 이집트인들은 서로 매우 달랐는데 말이죠.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가 꽤 멋졌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계단식 피라미드는 목재나 금속처럼 가벼운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크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모 밑면의 삼각형인 형태가 튼튼한 구조물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정육면체 구조는 더 적은 높이로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피라미드 디자인에 있어서 이집트 피라미드는 네모 밑면, 옆면이 매끄럽고 꼭대기가 뾰족한 거대한 삼각형과 같은 형태였어요. 반면에 아즈텍과 마야는 계단이 평평한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계층형 케이크 모양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라미드는 기본 모양은 같지만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그룹은 서로 다른 재료, 기법, 경사각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서로의 작업에서 가끔 영감을 받기도 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매끄럽고 각진 측면이 있어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신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일련의 동굴 위에 지어졌어요. 마야인들은 보통 뱀으로 상징되는 쿠쿨칸 신을 기리기 위해 치첸이차에 쿠쿨칸 신전을 세웠습니다. 엘카스티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원은 양쪽에 91개의 계단과 플랫폼이 있어 마야 달력의 하루마다 하나씩 총 36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밝은면 가족 여러분, 피라미드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우선 피라미드는 우주에서 와서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예요. 모든 피라미드의 공통점은 첨단 도구나 바퀴도 없이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숙련된 노동자와 건축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어요.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2만 명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은 숙련된 노동자들이었다고 해요. 피라미드 건설은 수년간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촐룰라에 있는 대피라미드는 완공까지 600년이 걸렸습니다. 대피라미드를 생각해보세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유일한 피라미드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만이 유일한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것이 최초의 피라미드도 아니었어요. 먼저 프리리굿 피라미드가 있었지만 인기를 끌진 못했죠.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 신들에 의해 선택되어 지상에서 그들의 중재자로 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4, 5세기에서는 그들 자신이 신이 될 것으로 기대했죠. 피라미드 단지는 왕이 내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단지에는 피라미드, 궁전, 사원이 포함됐어요. 왕이 묻힌 피라미드의 무덤에는 가구, 음식, 금그릇 등 왕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었어요. 사실 최초의 피라미드는 기자 피라미드가 등장하기 80년 전에 지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약 100개의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에 시간이 걸렸고 모든 파라오가 건설의 끝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이제 건축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는 40층 건물 높이만큼 높아요. 도대체 어떻게 기계와 기타 장비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5,000년 전에 그토록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알아봅시다. 자, 기원전 2575년경 파라오 쿠푸는 왕위에 올랐고 그의 건축가는 기자 피라미드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피라미드 건설을 시작했어요. 그는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200만 개가 넘는 석회암 블록을 사용해야 했고 그 무게는 코뿔소 한 마리의 무게와 맞먹는 약 2.5톤에 달했습니다. 건축가는 20년 안에 공사를 끝내고 싶었어요. 이를 실현하려면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4분마다 돌을 옮기고 제자리에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윤년만 빼고요. 따라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려면 당연히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노예였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총 2만 5천여 명의 노동자가 투입됐어요. 이집트인들은 육체 노동과 도구 제작부터 행정 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했고 집과 식량을 제공받았으며 당시 평균적인 이집트인보다 전반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건축업자들은 인근 임시도시에 살았고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나침반의 점과 정렬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측면은 태양광선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스스로 방향을 알아냈고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라미드를 정렬하기 위해 그들은 2개의 별자리를 사용했어요. 건설 현장은 나일강 서쪽 강변에 배치되었습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지는 것처럼 인생도 서쪽에서 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어요. 기자의 두 번째 피라미드는 쿠푸의 아들인 파라오 카프레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조금 더 작지만 이 피라미드에는 유명한 코 없는 스핑크스 조각상이 있어요. 물론 원래는 코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전히 미스테리이며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과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중요한 지역의 수호자로 여겨졌어요. 이 유명한 스핑크스는 파라오 카프레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일출을 바라보며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조각상 중 하나예요. 원래는 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색깔도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원래의 붉은색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스핑크스는 빨간색으로 칠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몸에 노란색과 파란색의 흔적도 남아있는 걸 보면 스핑크스는 분명 지루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핑크스는 1800년까지는 어깨까지 묻혀 있었는데 160명의 모험가가 그것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건축으로 돌아가 볼게요. 물론 인부들은 돌 블록이 필요했어요. 이 돌을 구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곳이었어요. 한 곳은 건설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석이 깔린 노란색 돌은 피라미드 내부에만 적합했어요. 외부에 쓰일 석회암 블록은 13km 떨어진 곳에서 2.74m 길이의 썰매를 타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적당한 양의 물이 섞인 모래는 꽤 미끄러웠고 무게가 꽤 나가는 돌을 10명이 썰매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썰매를 끌기가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놀랍게도 석회암 블록을 잘라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있을 때는 부드러워서 비교적 쉽게 쪼개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석회암은 공기에 노출되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블록의 모양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주 작은 부정확성 때문에 피라미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단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석회암을 채굴하고 썰매에 실어 운반하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제자리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가 건설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사로 시스템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이집트인들이 거대한 돌블록을 옮기고 당기기 위해 독특한 경사로 시스템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피라미드 주변에 여러 개의 경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피라미드의 돌 위에 세워진 중앙 경사로와 그 양쪽에 2개의 계단이 있었을 겁니다. 피라미드가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경사로도 점점 커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무 썰매를 타고 돌을 끌어올리며 계단을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옵션 중 하나에 불과해요. 다른 전문가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 주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 내부에 있었다고 말해요.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고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을 거예요. 피라미드의 외부 석회암은 모래와 돌로 광택이 날 때까지 연마됐어요. 그 위에는 두 번째 태양처럼 이집트를 비추는 금색과 은색의 주춧돌이 있었죠. 5000년 전의 피라미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내부를 살펴볼까요? 놀랍게도 피라미드 내부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단단한 돌로만 이루어져 있고 개방된 공간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내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입구에서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이 2개가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방으로 데려다 줍니다. 내부에는 3개의 방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파라오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공사 내내 항상 매장 장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별도의 방이 차례로 지어졌습니다. 그중 마지막 방이 바로 왕의 방이라고 불리는 메인 방이었어요. 쿠푸가 쉬고 있는 곳입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가장 큰 방으로 이곳으로 통하는 큰 통로가 있어요. 내부를 만들기 위해 화강암을 위로 옮기는 일종의 엘리베이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도록 5층 높이의 지지대를 만드는데도 화강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서 있었으니 효과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안타깝게도 이 방들 중 어느 곳에도 벽에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지 않아요. 글자를 보고 싶으시다면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장식된 무덤으로 가보세요. 이 예술작품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일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텍스트들을 통해 그들의 언어와 문법을 연구할 수 있어요. 한때 피라미드에 있던 보물들은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피라미드 내부에는 수많은 비밀 터널과 통로가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내부의 전체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카메라가 달린 작은 로봇을 내부로 보냈지만 피라미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요. 이제 그들은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스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5,0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를 창조해낸 셈이죠.